저희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제 그만 남편 놓아주세요. 도현 씨도 당신의 된장찌개 냄새 이제 지긋지긋하대요. 오늘은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이신 정은 씨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단란했던 네 식구 사이에 갑자기 찾아온 불행.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행복한 라디오 시작합니다. 몰락한 남편과의 재회. 1장.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그 사람. 장례식장 특유의 조용한 슬픔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 그리고 국화꽃 향이 섞인 공기가 무거웠다. 나 정은은 50대 초반이지만 또래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5년 전부터 시작한 요가와 필라테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잡고 살아온 시간들이 내 얼굴에 평온함을 새겨놓았나 보다. 검은 원피스 차림으로 분향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 망설이듯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사람이었다. 내 전 남편 도연이었다. 한때는 정말 멋있었던 사람. 키 180cm의 넓은 어깨, 정갈하게 빗어 넘긴 머리, 언제나 다림질이 완벽한 양복 차림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던 남자. 그와 함께 거리를 걸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보곤 했다. 저 부부 참 잘 어울린다는 시선들. 그때 나는 그런 시선들이 자랑스러웠다. 내 옆에 저런 남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그때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다. 구겨진 검은 양복은 어디서 빌려온 듯 어색했고 한때 윤기 나던 머리는 기름기 없이 푸석푸석했다. 50대 중반이 된 지금 배는 불러오고 어깨는 구부정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다. 예전에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대신 어딘가 피하고 싶어하는 움츠러든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를 알아봤을까? 분명 알아봤을 것이다. 우리 사이에 흘렀던 15년이라는 시간이, 그리고 그 뒤 5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극명한 대비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2장.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사람. 여보, 오늘 회사에서 내가 프레젠테이션 완전히 대박쳤어. 2010년 어느 봄날 저녁 도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다. 그때 그의 미소는 정말 눈부셨다.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고 온 날이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그의 어깨는 그날따라 더 당당해 보였다. 우리 여보가 최고야. 나는 그의 목을 껴안으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미래를 그렸다. 중학생이던 딸 수정이와 초등학생이던 아들 민준이를 위한 계획들. 더 좋은 학원, 더 넓은 집, 해외여행. 정은아, 너만 있으면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가족은 완벽했다. 주말이면 네 식구가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외식을 하면 사람들이 저 가족 정말 화목해 보인다며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냈다. 도연은 특히 아이들에게 자상한 아빠였다. 수정이의 학교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고 민준이와는 주말마다 축구를 하며 놀아줬다. 아빠, 저 축구 선수 될래요. 그럼 아빠가 응원단장 할게. 그런 대화들이 우리 집 거실을 가득 채우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 시간들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도연의 승진 후 우리 생활은 더욱 윤택해졌다. 아파트를 더 넓은 곳으로 이사했고 차도 바꿨다. 그의 월급이 늘어나면서 나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직장도 그만둘 수 있었다. 오롯이 가정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정은이는 집에서 푹 쉬어.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던지. 나는 그를 믿었다. 아니, 우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믿었다. 3장. 음식 속에 담긴 사랑의 기억들. 내가 도연과 결혼하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대부분 부엌에서 일어났다. 신혼 초 투룸 원룸에 살 때 작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정은아, 오늘은 된장찌개 좀 끓여줘. 어제 회식 때 많이 마셔서 속이 뒤죽박죽이야. 퇴근길에 시장에서 두부랑 호박, 양파를 사오는 것부터 시작되는 하루였다. 그때는 마트보다 재래시장이 더 싸고 신선했다. 두부는 직접 손으로 눌러보며 단단한 것으로 골랐고 호박은 색깔이 진하고 윤기 나는 것으로 선택했다. 집에 돌아와 재료들을 다듬는 시간도 즐거웠다. 두부를 깍둑 썰기하고 호박을 반달 모양으로 썰고 양파는 큼직하게 채 썰었다. 된장을 풀 때는 체에 받쳐서 덩어리가 없도록 정성스럽게 풀어냈다. 와, 이 냄새. 이 냄새가 바로 우리 집 냄새야. 끓어오르는 찌개를 보며 도연이 연신 감탄했다. 그때 그의 표정이란 정말 순수한 기쁨 그 자체였다. 마치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다. 자기야,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가 입가득 찌개를 넣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었고 그의 만족이 나의 보람이었다. 해장국도 마찬가지였다.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이면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뼈를 우린 진한 국물에 콩나물과 당근, 대파를 넣고 얼큰하게 끓였다. 마지막에 계란을 풀어 넣으면 국물이 더욱 부드러워진다. 여보, 이거 마시고 나니까 완전 살아나는 것 같아. 그가 국그릇을 들고 국물까지 모두 마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인 것 같았다. 남편의 피로를 씻어내고 술로 상한 속을 달래주는 것.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주말에는 더 정성스러운 요리를 했다. 갈비찜을 할 때는 갈비를 찬물에 담가 핏물부터 빼고 배와 사과를 갈아서 양념장을 만들었다. 압력솥에서 김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30분을 더 끓였다.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그 향긋한 냄새. 우와. 이거 완전 레스토랑 급이잖아. 수정이와 민준이도 박수를 쳤다. 도연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회사 단톡방에 올렸다. 우리 마누라표 갈비찜. 여러분도 부러우시죠? 그런 댓글들이 달렸다. 부장님 부인 요리 솜씨 대박. 저희 집에서도 좀 해주세요. 나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뿌듯해했다. 내 요리가 내가 차린 식탁이 남편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좋았다. 아이들 도시락도 마찬가지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다. 같은 반찬이라도 예쁘게 담으려고 노력했다. 브로콜리는 별 모양으로 자르고 당근은 꽃 모양으로 만들었다. 김밥을 쌀 때는 속재료의 색깔 조화까지 생각했다. 엄마, 우리 반 애들이 다 부러워해요.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이 제일 예뻐요. 수정이의 이런 말을 들으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다. 그 시절 우리 집 식탁은 언제나 풍성했다. 기본 반찬만 7, 8가지는 항상 있었고 국과 찌개 그리고 메인 요리까지. 친정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어머니께 배운 된장 만드는 법까지. 나는 정말 성실한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정은이만 있으면 우리 집은 언제나 따뜻해. 도연이 하던 말이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가 이 가족의 중심이구나. 내가 이 가족을 지켜나가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사장. 균열의 시작.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다. 도연이 부장으로 승진한 지 2년쯤 지난 2012년부터였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다. 정은아,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또?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잖아. 부장이 되고 나니까 모임이 많아졌어. 이해해줘. 회식이라는 명목에 늦은 기가가 잦아졌다. 예전에는 회식이 있어도 일찍 빠져나와서 집에 오려고 했는데 이젠 끝까지 있다가 들어왔다.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해장국 끓여줄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잘게. 예전 같으면 고마워 여보하며 고마워하던 그가 이제는 시큰둥했다. 내가 끓여주는 해장국보다는 그냥 자는 것을 선택했다. 주말 가족 시간도 줄어들었다. 이번 주말엔 골프 약속이 있어. 골프? 언제부터 골프를 쳤어? 회사 사람들이랑 친목도 중요하잖아. 승진하려면 인맥 관리도 해야 하고.
골프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골프채 세트를 사더니 골프복 골프화까지. 점점 더 많은 돈이 골프에 쓰였다. 아빠, 이번 주말에 축구하기로 했잖아요. 민준이가 실망하며 말했지만 도연은 다음 주에 하자고 대충 둘러댔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약속이 있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후에 거실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수정이의 학교 이야기, 민준이의 친구 이야기, 내가 동네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 그런 대화들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연은 식사를 마치면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다. 가족과의 대화보다는 다른 무엇인가가 더 중요해진 것 같았다. 여보, 수정이가 오늘 반에서 1등 했대. 아, 그래? 잘했네. 대충 대답하면서도 시선은 스마트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우리 딸 최고야. 하며 수정이를 들어 올리며 기뻐했을 텐데. 가장 이상했던 건 스마트폰이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스마트폰을 챙겨갔다. 그리고 메시지가 오면 누구한테서 온 건지도 말해주지 않았다. 누구야? 회사 사람. 항상 회사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회사 사람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읽을 때의 그의 표정이 묘했다. 미세한 미소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설레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때까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승진을 했으니까 업무가 늘어나고 인간관계도 복잡해졌을 거라고. 남편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5장. 의심의 싹. 결정적인 순간은 2013년 봄이었다. 도연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은 것이다. 평소 그가 쓰는 애프터 세이브 로션과는 전혀 다른 달콤하고 화려한 여성용 향수 냄새였다. 여보, 이 냄새 뭐야? 냄새? 무슨 냄새? 향수 냄새. 내가 모르는 향수 냄새가 나는데. 아, 그거? 지하철에서 향수 진하게 뿌린 사람 옆에 있었나 봐. 요즘 사람들이 향수를 너무 진하게 뿌리더라고. 그럴듯한 변명이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냄새는 단순히 스쳐 지나갔을 때 묻는 냄새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와 가까이 있었을 때만 묻을 수 있는 그런 진한 냄새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도연은 금세 잠들었지만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휩싸였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의심이 시작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늦은 귀가, 잦아진 회식,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가족과의 대화를 피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그 향수 냄새. 다음 날부터 나는 도연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표정 변화를, 말투의 변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오늘은 일찍 와?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예전 같으면 그래? 다행이다. 피곤했을 텐데 하며 반겼을 텐데 이제는 정말로 일이 일찍 끝난 걸까? 하는 의심부터 들었다. 스마트폰도 더욱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서둘러 확인하는 모습,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모습.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을 아래로 엎어놓는 습관까지. 누구 전화였어? 아, 김 과장.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런 떨림.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도연이 골프 치러 간다며 나갔는데 골프채가 그대로 현관에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골프를 치러 갔다면서 골프채를 안 가져갔다. 그럼 어디에 간 걸까? 그날 저녁 늦게 들어온 도연에게 물어봤다. 골프 어땠어? 아, 좋았어. 오랜만에 시원하게 쳤다. 그런데 골프채가 현관에 그대로 있던데?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는 아, 김 부장 것을 빌려서 쳤어. 내 것은 수리를 맡겨서. 라고 둘러댔다. 그때 확신했다. 뭔가 다른 일이 있구나. 남편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6장. 진실을 마주하다. 확신을 얻기까지는 몇 달이 더 걸렸다.
2013년 여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도연이 샤워하러 간 사이 거실 테이블에 놓인 그의 스마트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떴다. 화면에 떠오른 건 진아라는 이름과 함께 오늘 정말 좋았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라는 메시지였다. 진아.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도연의 대학 동기였다. 몇 년 전 동창회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나보다 5살 어린 여자였다. 그때도 예쁘다고 생각했었다. 긴 머리에 큰 눈, 날씬한 몸매. 나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다. 손이 떨렸다. 스마트폰을 들어서 메시지를 더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금방 나올 것이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진아. 오늘 정말 좋았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그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체 무엇이 좋았을까? 그들은 어떤 시간을 보낸 걸까?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됐다. 나도 모르게 탐정이 된 기분이었다. 도연의 말 하나하나를 의심했고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다. 오늘 늦을 것 같아. 회식. 응, 신입사원들 환영회. 하지만 회사 홈페이지에는 그런 행사 일정이 없었다. 내가 몰래 확인해 본 결과였다. 그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날 때마다 속이 뒤틀렸다. 그리고 그 냄새가 점점 자주 나기 시작했다. 이제는 변명도 하지 않았다. 내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피곤하다며 대화를 피했다. 가장 아팠던 순간은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였다. 아빠,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수정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도연은 아미안. 급한 일이 생겼어라며 또 약속을 취소했다. 그럼 언제 갈 거예요? 다음에 꼭 가자.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아이들과의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항상 급한 일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요즘 일이 많아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그게 정말 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7장. 절망의 나날들. 2013년 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도연의 행동이 점점 더 노골적이어졌다. 집에 있을 때조차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고 나와 아이들과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도연의 스마트폰에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식사 중이니까 나중에 받으면 안 돼? 그런데 스마트폰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그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진아였다. 잠깐만, 급한 전화야. 그리고는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이 나와 통화할 때와는 전혀 달랐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때로는 웃기까지 했다. 누구 전화였어? 회사 일. 또 거짓말이었다. 회사 일이라면서 왜 그런 표정으로 통화했을까? 회사 일이라면서 왜 베란다까지 나가서 받았을까?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확신 없는 상태로 살 수는 없다고.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고. 다음 날 도연이 회식이라며 나간 후 나는 그의 회사 앞까지 갔다. 정말로 회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회사 건물은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다. 주차장에 도연의 차도 없었다. 그럼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 기다렸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도연은 새벽 1시가 되어서야 들어왔다. 회식 어땠어? 피곤해 죽겠다.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회식을 했다면서 술 냄새가 나지 않는다. 어디서 했어? 강남 쪽. 잘 모르겠어. 후배가 예약한 거라서.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즉석에서 만들어낸 이야기 같았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도연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다. 8장. 무너지는 가정. 2014년 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왔다.
도연의 외도 상대인 진아로부터 직접 전화가 온 것이다. 혹시 도현 씨 부인이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누구 것인지 알 것 같았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세요? 저는 진아라고 합니다. 도현 씨와 함께 있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도현 씨와 저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전화기를 잡은 손이 떨렸다. 사랑하는 사이라고? 내 남편과 그녀가? 언제부터요? 작년부터요. 처음엔 그냥 친구였는데 점점 가까워졌고 지금은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싶었다. 하지만 끊을 수가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도연이 뭐라고 하던가요? 저에 대해서? 그는 마음을 굳혔어요. 그는 부인과는 의무감 때문에 같이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혼을? 나와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 순간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던 건가? 아이들은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 정은 씨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죠. 모두 성인인데 이젠 남편 그만 놓아주세요. 도현 씨도 당신의 그 냄새나는 된장찌개 지긋지긋하대요. 그 여자의 목소리도 점점 단호해졌다. 그렇지만 그녀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때 수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아이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중학생인 딸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9장. 대면하는 순간. 그날 저녁 도연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도연은 뭔가 예감했는지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이야기? 진아라는 사람 알지? 순간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알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언제부터였어? 정은아, 언제부터였냐고. 내 목소리가 커졌다.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작년 여름부터. 1년이나? 1년 동안이나 나를 속였다는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끝인 줄 알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울면 더 처참해질 것 같았다. 그럼 그동안 내가 바보였던 거네? 당신이 회식한다고 할 때마다, 골프 친다고 할 때마다 믿었던 내가 바보였던 거야? 정은아, 나도 처음엔 이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친구로 만났는데 친구? 친구가 사랑한다고 하나? 친구가 이혼을 생각한다고 하나? 도연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건 그건 뭐? 생각 안 해봤어?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다른 여자와 놀아난 거야. 내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도연은 점점 작아졌다. 그때 수정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수정이는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말을 잇지 못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서 공부해. 하지만 수정이는 아빠와 엄마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챈 것 같았다. 10장.
아이들에게 말하기.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였다. 특히 민준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직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수정아,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주말 오후 거실에 아이들을 불러 앉혔다. 도연은 그날 조용히 짐을 싸서 홀연히 나가버렸다. 마치 잠시 머물렀던 휴게소를 떠나는 것처럼. 아빠가 왜 며칠째 안 들어와요? 민준이가 물었다. 순진한 얼굴로. 그게 아빠와 엄마가 잠깐 떨어져서 살기로 했어. 왜요? 수정이가 날카롭게 물었다. 중학생인 수정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미 눈치챘을 것이다. 어른들 사이에도 복잡한 일들이 있단다. 아빠가 다른 여자분과 친해졌어. 다른 여자요? 수정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준이는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엄마 설마. 수정이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수정아. 아빠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바람을 피웠다는 표현을 중학생인 딸의 입에서 들어야 하다니. 이보다 더 참혹한 일이 또 있을까? 그런 말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민준이도 상황을 이해했는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가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아빠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해. 다만 엄마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나도 울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거예요? 민준이의 이 말이 가장 가슴 아팠다. 아이들은 자기들 잘못인 줄 알고 있었다. 절대 아니야. 이건 어른들 문제야. 너희들은 전혀 잘못이 없어.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목소리를 죽이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11장. 홀로 서기. 도연이 집을 나간 후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이들과 함께였지만 가정의 실질적인 책임은 모두 내가 져야 했다. 가장 먼저 닥친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도연의 월급에 의존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불확실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5년 전에 그만둔 직장에 다시 나가야 했다. 하지만 5년의 공백은 컸다. 그 사이 세상도 많이 변했고 내 나이도 50에 가까워졌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찾고 있어서요. 몇 군데 면접을 보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나이가 걸림돌이었다. 집안일도 혼자서 해야 했다. 예전에는 도연이 무거운 것들은 들어주고 전등 같은 것도 갈아주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의 상처였다. 특히 수정이는 아빠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아예 아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빠가 만나자고 하시네. 싫어요. 만날 것도 없어요. 수정이의 차갑게 돌아선 태도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아빠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 수 있었다. 민준이는 달랐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빠를 그리워했다. 엄마,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아빠는 지금 다른 곳에 살고 있어.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매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12장. 경제적 어려움과의 싸움. 도연이 집을 나간 후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15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나에게는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좀 더 젊은 분을. 경력이 너무 짧아서. 컴퓨터 활용 능력이 면접을 볼 때마다 들어야 했던 말들이었다. 49세 여성 15년 경력 단절 특별한 기술 없음. 취업시장에서 나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 교육비도 필요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다. 결국 시급 최저임금에 가까운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들었고 손님들의 까다로운 주문에 맞춰 커피를 만드는 것도 어려웠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네, 잠깐만요. 간단해 보이는 아메리카노 하나를 만드는 것도 처음에는 떨렸다. 원두의 양, 물의 온도, 추출 시간. 모든 것이 새로웠다. 이거 너무 쓴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실수를 할 때마다 위축되었지만 그래도 참고 견뎠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13장. 새벽의 다짐들.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은 대부분 새벽에 찾아왔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새벽 시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 모든 걱정들이 밀려왔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다른 가정의 아이들처럼 해줄 수 없어서.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특히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가장 걱정이었다. 수정이는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민준이도 중학교 입시가 다가왔다.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학원을 보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했다. 엄마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수정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더 미안하게 만들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짐했다. 포기하지 말자. 반드시 일어서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새벽마다 혼자 했던 이런 다짐들이 나를 지탱해 주었다. 14장. 운동으로 찾은 새로운 활력. 2015년 봄 헬스장에 처음 갔을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체중은 늘어나 있었고 어깨는 구부정했다. 무엇보다 표정이 어둠침침했다. 패배감에 젖어 있는 중년 여성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처음이세요?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너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해주었다. 처음 러닝머신에 올라갔을 때 5분도 뛰지 못하고 숨이 찼다. 예전에는 그래도 체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15년 동안 운동다운 운동을 하지 않은 결과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다녔다. 일주일에 3번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에 1시간씩.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다. 10분을 뛸 수 있게 되었고 웨이트 운동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다. 2달째부터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났다. 체중이 5kg 빠졌고 옷 사이즈도 한 치수 줄어들었다. 어머, 정은 씨?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파트 이웃이 놀라며 말했다.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져 있었다. 얼굴도 한결 작아 보였고 자세도 바뀌었다.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면서 키도 커 보였다. 15장. 요가로 얻은 내면의 평화. 헬스장에서 요가 수업을 권했을 때 나는 망설였다. 요가는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있었다. 하지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석한 첫 수업에서 나는 완전히 달라진 경험을 했다.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들숨과 날숨을.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따라 호흡에 집중하다 보니 머릿속이 정말로 조용해졌다. 평소에 끊임없이 돌아다니던 걱정들이 멈춘 것이다. 처음에는 몸이 경직되어서 간단한 동작도 어려웠다. 다른 수강생들은 유연하게 동작을 따라하는데 나만 뒤뚱거렸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몸도 점점 유연해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이었다. 요가를 하는 1시간 동안만큼은 도연 생각도 돈 걱정도 아이들 걱정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현재 이 순간 이 호흡 이 동작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수업이 끝날 때 선생님이 항상 해주는 말이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실패를 내 탓으로 돌리고 스스로를 질책하기 바빴다. 하지만 요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다. 16장. 명상으로 찾은 진정한 나. 요가와 함께 명상도 시작했다. 처음에는 5분도 가만히 앉아 있기 어려웠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아, 오늘 수정이 숙제 검사해줘야 하는데. 내일 카페에서 새 메뉴 준비해야 하고. 민준이 운동화 새로 사줘야 하는데 돈이. 이런 일상적인 걱정들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5분 동안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조금씩 달라졌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아, 지금 도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은 돈 걱정을 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명상을 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 어느 날 명상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뭔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정화의 눈물 같았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를. 도연에 대한 분노, 배신감, 외로움, 절망감. 이 모든 감정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살았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는 법을 배웠다. 17장 카페 창업의 꿈. 2016년 말 카페에서 2년 가까이 일하면서 나는 자신감을 얻었다. 커피 내리는 실력도 늘었고 손님 응대도 능숙해졌다. 정은 씨, 독립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사장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뛰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창업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매장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알아볼수록 막막했다. 자금만 해도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했는데 내게는 그런 돈이 없었다. 그동안 모은 돈은 아이들 교육비로 대부분 나갔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기분이었다. 엄마 정말 카페 하실 거예요? 수정이가 물었다. 해보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니까. 엄마 카페 하면 저도 알바할 수 있어요. 민준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의 지지를 받으니 더욱 용기가 났다. 밤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 메뉴 구성, 인테리어, 컨셉, 마케팅 방안.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했다. 자금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었다.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것이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18장 마음 카페의 탄생. 2017년 3월 드디어 내 카페 마음을 열었다.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것을 내가 직접 골랐다. 인테리어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했다. 나무 소재를 많이 사용했고 조명은 은은하게 했다. 벽에는 작은 식물들을 걸어 놓았다. 메뉴는 단순하게 구성했다. 커피와 차 그리고 직접 만든 디저트 몇 가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기로 했다. 개업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다. 과연 손님이 올까? 첫 손님은 옆 가게 사장님이었다. 축하해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내려드릴게요. 첫 커피를 내릴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 없다. 혹시 맛없으면 어쩌지? 와, 정말 맛있네요. 여기 자주 올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손님들이 하나씩 늘어갔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온 사람들이 점점 단골이 되어갔다. 사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새로운 메뉴 나왔나요?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친구들한테 소개해도 되죠?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다. 19장 성장하는 여성, 성장하는 사업. 카페를 운영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적으로도 많이 달라졌다. 규칙적인 운동과 요가 덕분에 몸매가 좋아졌고 자세도 바뀌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 사장님,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단골 손님이 하는 말이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도 놀랐다. 50대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40대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다. 내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졌다. 자신감이 생겼고 독립적이 되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카페 운영도 점점 안정되었다. 매출도 꾸준히 늘었고 단골 손님들도 많아졌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재미도 있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대학생이 된 수정이가 하는 말이었다. 왜? 엄마를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어요. 뭐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20장. 장례식장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지금 2024년 이 순간. 장례식장에서 도연을 본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며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떠올렸다. 2014년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아니, 진짜 나를 찾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항상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다. 나라는 존재는 없었다. 모든 것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내 꿈은 뒤로 미뤘다. 하지만 도연의 배신으로 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역설적으로 나는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 혼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도연을 보며 느꼈던 감정은 복잡했다. 분노도 아니고 미움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랑도 아니었다. 그냥 담담한 관찰이었다. 아, 저 사람이 선택한 길이 저거구나. 그리고 내가 선택한 길이 이거고. 21장.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는 이유. 사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도연을 미워하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미워했다. 배신감과 분노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요가와 명상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깨달았다. 미워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일이라는 것을. 도연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동안 나는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그 감정들이 나를 꽁꽁 묶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한 일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다만 그 잘못된 일에 내 인생을 계속 묶어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이 와 닿았다. 도연을 용서함으로써 나는 자유로워졌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22장. 진정한 승리의 의미. 오늘 도연을 보며 나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다고 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었다. 그는 15년간 함께한 가정을 버리고 일시적인 욕망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몰락한 모습이었다. 반면 나는 그 배신과 상처를 발판 삼아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공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승리의 의미가 아닐까? 상대방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것. 복수는 차갑게 먹는 것이 맛있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복수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도연에게 복수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다. 다만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그 결과가 지금의 내 모습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복수가 되었다. 23장. 아이들의 성장. 수정이는 이제 23살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 민준이도 고등학생이 되었다. 아빠 없이 자란 아이들이지만 오히려 더 독립적이고 강하게 자랐다. 특히 수정이는 엄마의 변화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강한 여성이 되고 싶어요. 강한 여성이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 나도 50이 다 되어서야 깨달았으니까. 민준이는 처음에는 아빠가 없는 것을 많이 아쉬워했지만 이제는 적응했다.
오히려 엄마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엄마, 저는 나중에 결혼해도 아내를 엄마처럼 존중할 거예요. 그래야지.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해.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24장. 새로운 사랑에 대한 생각.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처음에는 그런 질문이 부담스러웠다. 한 번 실패한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 생각에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만약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새로운 사랑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전처럼 의존적인 관계는 아닐 것이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내가 선택하는 사랑이라면 진짜 사랑일 가능성이 높다. 외로움이나 경제적 필요 때문이 아닌 진정한 애정과 존중에 바탕한 사랑 말이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희도 좋아요. 수정이와 민준이도 그렇게 말한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엄마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 하지만 급하지는 않다. 지금의 삶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사랑은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5장.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 마음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 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고민하는 중년 남성, 취업 준비로 힘들어하는 20대 청년들.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나는 특별히 상담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어떤 때는 내 이야기를 해주기도 한다. 물론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사장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사시네요. 시간이 지나면 다 좋은 경험이 돼요.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대화들이 나에게도 큰 보람을 준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뿌듯하다. 26장. 50대의 새로운 아름다움. 50대가 된 지금 나는 어느 때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건 자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다. 사장님, 정말 동안이세요. 몇 살이세요? 50. 넘었어요. 정말요? 4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이런 대화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물론 나이를 속일 수는 없다. 세월의 흔적은 어딘가에는 있다. 하지만 그 흔적마저도 아름답게 보인다. 인생의 깊이가 묻어나는 아름다움이랄까? 20대, 30대의 아름다움이 외적인 것이었다면 50대의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자신감, 여유로움, 지혜로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진정한 아름다움.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내가 이렇게 예뻤나? 하고. 27장. 도영과 진아의 현재. 가끔 지인을 통해 도영과 진아의 근황을 듣는다. 도연은 여러 번 직장을 옮겼다. 첫 직장에서는 외도에 대한 소문이 파다해 공고사직 되었고 그도 그 나이에 새로 시작하기는 버거웠던 모양이다.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계약직 영업, 택배 아르바이트까지. 안정적인 수입은 없고 예전처럼 말끔하게 차려입지도 않는다고 한다. 구겨진 셔츠에 낡은 구두, 기름기 빠진 머리, 축 처진 어깨와 배. 술과 담배 냄새가 언제나 그의 옷과 머리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진아는 도영과 함께 서울 변두리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다. 과거에는 화려하고 날씬했던 외모가 이제는 많이 변했다. 살이 많이 쪄 예전의 매끈한 몸매와 얼굴선은 사라지고 헐렁한 트레이닝복으로 하루를 대부분 보내며 배달 음식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한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아 과거의 화사함과 당당함은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이 이뤘던 가정을 포기할 정도였던 그 대단한 사랑도 돈과 세월에 장사 없어 보였다. 일이 잘 풀리지 않자 도연은 나중에 술과 인터넷 도박에도 손을 댔고 가지고 있던 자산마저 모두 탕진 후 두 사람은 싸움으로 매일을 지낸다고 한다. 하도 경찰이 오고 가고에 이제 부르면 잘 오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정성 가득한 된장찌개는커녕 배달 음식으로 하루를 때우고 예전 고급 레스토랑에서 웃고 떠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눈치만 보고 하루를 버텨낸다던데. 그들만의 달콤했던 로맨스는 10년도 안 돼 훨씬 초라하게 어그러져 있었다. 28장. 내가 얻은 진짜 자유. 도연과 헤어진 후 가장 큰 변화는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15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나는 항상 누군가를 의식해야 했다. 남편이 좋아할 만한 음식, 남편이 원하는 방식의 집안 분위기, 남편의 체면을 살려주는 행동. 하지만 이제는 모든 선택이 내 것이다. 오늘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어디에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한다.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부담스럽기도 했다. 15년간 의존적으로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이 자유가 너무나 소중하다. 특히 주말 아침이 가장 자유로움을 느끼는 순간이다. 늦잠을 자도 되고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가도 되고 혼자 카페에서 책을 읽어도 된다. 뭐 하고 싶어?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대답도 항상 내가 정한다. 29장. 감사의 마음.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고맙다. 엄마의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주고 이해해주고 응원해준 수정이와 민준이. 이 아이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요가 선생님, 헬스 트레이너, 카페 사장님, 그리고 모든 단골 손님들. 작은 응원과 격려라도 모두 소중했다. 심지어 도연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하다. 그의 배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물론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고 한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깨달았을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고. 지금의 나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30장. 새로운 꿈들. 50대가 되었지만 아직도 꿈이 많다. 카페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기도 하고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써보고 싶기도 하다. 특히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중년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쓰고 싶다. 혼자서도 충분히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요가 강사 자격증도 따볼 생각이다. 내가 요가를 통해 얻은 평안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 여행도 더 많이 하고 싶다. 이제는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작년에 혼자 간 제주도 여행이 너무 좋았다. 나이가 든다고 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험이 쌓이고 여유가 생기니까 더 다양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 31장. 진정한 행복의 의미.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안다.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15년 전에는 도연이 웃어줘야 행복했다. 도연이 칭찬해줘야 기뻤고 도연이 관심을 보여줘야 만족했다. 내 행복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았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내 행복은 내가 만든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 고객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 아이들과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평범한 순간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32장. 마지막 장례식장에서의 교훈. 오늘 장례식장에서 도연을 본 것은 내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시간의 힘을 느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그는 몰락했고 나는 성장했다. 같은 시간이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 차이는 선택에 있었다. 그는 일시적인 욕망을 선택했고 나는 장기적인 성장을 선택했다. 그는 쉬운 길을 택했고 나는 힘든 길을 택했다. 그는 책임을 회피했고 나는 책임을 졌다.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다. 인생은 공평하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다. 다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다. 오늘 도연을 보면서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33장. 내가 진정 이기고 싶었던 것. 돌이켜보면 나는 도연을 이기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과거의 나 자신을 이기고 싶었던 것이다. 의존적이었던 나, 자신감 없었던 나, 타인의 인정에 매달렸던 나. 그런 과거의 나를 이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확실히 이겼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고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승리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 에필로그. 새로운 시작.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오늘 밤 나는 거울 앞에 선다. 검은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거울 속에 내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다. 50대가 된 내 얼굴에는 주름이 있지만 그 주름마저도 아름답다. 인생의 경험이 새겨진 주름이기 때문이다. 고생했어. 거울 속에 나에게 말한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그런데 잘 견뎠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고 커피를 내리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그 일상이 소중하다. 평범해 보이지만 내가 스스로 만든 삶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누군가가 주는 행복을 기다리지 않는다. 내가 만드는 행복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현재가 소중하고 미래가 기대된다. 더 이상 완벽한 사랑을 찾지 않는다.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50대의 정은 카페 마음의 사장 수정이와 민준이의 엄마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주인. 이것이 지금의 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나다.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고 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다린다. 끝.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가장 완벽한 승리는 어제의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깊은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50대의 새로운 시작 정은의 이야기. 이렇게 오늘 사연은 끝을 맺었습니다. 바람의 끝은 결국 파멸과 공멸이었다는 새로운 진실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네요. 이야기가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